17세의 지미 도널드슨은 3년 동안 비디오 게임 해설이나 유명 유튜버의 생활에 대한 영상을 틈틈이 만들어 왔습니다. 2015년 10월 어느 저녁, 지미는 4개의 유튜브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지미는 6개월 후 미래의 자신에게 말합니다.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순간 내 채널은 구독자가 8,000명이야. 6개월 후에는 적어도 구독자가 15,000명은 됐으면 해. 그게 미래의 내 모습이야. 지금도 나는 여전히 유튜브를 즐기고 있어. 미래의 나도 계속 그러면 좋겠어. 두 번째 영상에서 지미는 1년 후 미래의 자신에게 말할 겁니다. 세 번째 영상에서는 5년 후 미래의 자신에게 말할 겁니다. 만약 5년 후에 내가 죽었으면 어떡하지?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볼 때 내 채널에 구독자가 100만 명이 안 된다면 내 인생은 완전히 실패한 거야. 나는 100만 명의 구독자를 만들고 싶어. 내가 어느 대학을 가게 될지는 몰라. 아마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직업으로 삼았을 거야. 어쩌면 미래의 지미야. 제발 이 영상이 공개될 때 나는 100만 명의 구독자를 만들어 놓겠어. 지미는 4개의 영상을 예약 설정해 둡니다. 지미는 미래의 나라는 영상을 촬영한 후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미스터 비스트라는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지미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2016년 6월, 지미의 첫 번째 영상은 공개되는 순간 엄청난 입소문을 타며 2천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합니다. 미스터 비스트는 더욱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2023년 현재 지미의 구독자는 2.16억 명입니다. 세계 1위 유튜버가 된 것이지요. 지난 8년간 지미에게 일어난 변화는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평범한 17살 소년이었던 지미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일까요? 우리도 지미처럼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 퓨처 셀프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다룰 부분이 많아 영상을 2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도 좋은 책을 추천받기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책의 저자인 벤저민 하딘은 조직심리학자이자 작가입니다. 그는 지미처럼 미래의 자신을 명확하게 그리며 살아왔고 그 결과 목표했던 일들을 모두 이루었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인 우리는 이 행성에서 다른 종이 갖지 못한 독특한 특징을 지녔다.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뿐 아니라 미래에 대해 무수한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거기에 더해 인간은 미래의 가능성을 깊이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고민하며 어떤 방향으로 갈지 최종 결정을 내린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이러한 독특한 능력을 전망이라고 한다. 즉,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 행동은 미래의 예측을 동력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인간의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을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목적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소셜미디어로 시간을 낭비한다면 즉각적인 만족이나 현실 도피가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평균 수명이 너무 길어졌기에 장기적인 미래를 생각하기 어려워집니다. 미래의 나와 단절되어 버리면 당장 눈앞에 있는 급한 일들만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몇 년 전 지인 중 한 명이 벤츠를 새로 구입하였습니다. 5천만 원이었는데 차량값은 3년 후에 일시불로 완납하는 조건으로 샀다고 합니다. 3년 후에는 돈이 어디서 생기냐고 묻자 지인은 그건 미래의 자신이 해결할 거라고 대답해서 크게 웃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로 단기적인 목표를 추구하며 그런 결정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지 못합니다. 미래의 나와 연결되어야 생산적이며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미래의 나와 연결되어야 현재의 나를 발전시키고 상황을 나아지게 합니다. 10년 후 미래의 여러분이 현재의 여러분과 대화를 나눈다면 무슨 말을 할까요? 미래의 여러분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지금 여러분이 미래의 여러분이라고 생각한다면 행동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지미의 놀라운 성공은 그가 원했던 미래의 나에 전념한 결과였습니다. 그는 용기를 냈기 때문에 의도적인 연습을 일관성 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의도적인 연습을 하려면 구체적인 목표를 이루려는 계획이 있어야만 합니다. 현재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든 바로 지금이 미래의 여러분에 대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미래의 나에 전념한다면 그 과정에서 직면하는 모든 일은 여러분을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닥치든 그 일을 통해 여러분의 의지는 더욱 강해집니다.
믿음을 갖는다면 기어코 길을 찾아내고 맙니다. 우리가 미래를 향해 걸어갈 때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7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현재는 의미를 잃는다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성공한 정신병원 의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첫 저서인 의사와 정신을 집필하기 시작합니다. 1942년 프랭클은 결혼을 했고 아내는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프랭클과 아내, 그의 부모님은 나치에 체포되어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부모님은 수용소에서 사망했고 아내는 다른 수용소로 보내져 생사를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프랭클이 옷 속에 몰래 숨겨온 의사와 정신 원고는 나치에게 발각되어 파기되어 버립니다. 그때 프랭클은 굳게 다짐합니다. 나치가 없애버린 원고를 다시 써서 책으로 출판하고 아내와 가족을 꼭 다시 만나겠다고요. 1년 뒤 그는 미군에 의해 해방되지만 그의 가족들은 모두 살해당한 후였습니다. 프랭클은 절망을 딛고 일어나 의사와 정신을 완성했고 이후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집필합니다. 강제의 수용소에 있는 동안 프랭클은 동료 수용자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자살하거나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모습을 관찰합니다. 미래의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삶을 더는 진전시키지 못했습니다. 프랭클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그를 살아있게 하였습니다. 희망이 없다면 투지를 발휘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희망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투지를 자라나게 하려면 전념하는 장기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목표를 달성할 방법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하고 근본적인 요인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둘째,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스토리는 미래를 위협한다입니다. 16살 때 저자는 어머니와 두 남동생과 지인을 방문하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몇 시간 동안 운전하던 어머니는 피곤해하셨고 막 운전을 배운 저자는 자기가 운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뒷좌석에 누워 금방 잠이 드셨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건설 현장이 나타났습니다. 캄캄한 밤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자는 신호가 안내하는 대로 왼쪽 차선으로 가다가 오른쪽 차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타이어가 진흙과 돌무더기에 빠졌고 그는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차는 빙빙 돌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뒤집혔습니다. 저자와 두 동생은 무사했지만 어머니는 차에서 튕겨나가 인도에 내동댕이 쳐져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중환자실로 긴급 이송되었고 저자는 병실에 누워 있는데 한 경찰관이 들어와 상황을 설명하며 말했습니다. 얘야,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너희 어머니 상황이 지금 어떤지는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너는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단다. 야간에 건설 현장을 점검해야 하는 담당자가 현장에 없었단다. 방벽이 무너졌는데 그걸 점검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란다. 이 사고는 내 잘못이 아니다. 내 탓이 아니란다. 경찰관은 저자가 충격과 고통을 잘 헤쳐나가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입힌 스토리는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를 부정적인 스토리로 만들면 여러분의 목표는 그 과거에 좌우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사건에 휘둘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을 희생양이라고 느끼며 현재의 고통을 벗어나려고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발생한 실제 사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그 사건에 어떤 스토리를 입히느냐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어떤 스토리를 부여해야 할지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저는 과거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가난했고 저도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그때 겪었던 많은 고난들이 결국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현재의 나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난한 시절이 있었기에 현재의 삶에 매일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유익을 주는 방향으로 해석하려면 의도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고통의 순간들이 없었더라면 여러분이 현재 알고 있는 지혜를 얻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경험을 개인적 성장의 계기로 전환할 때 비로소 유익이 생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 경험을 유익한 경험이라는 프레임으로 설정해 보세요. 여러분이 경험의 주인이지 경험이 여러분의 주인은 아닙니다. 끔찍한 사고를 당했던 저자의 어머니는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1년 이상 전신 깁스를 해야만 했습니다. 영구적인 척추 변형이 생겼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혼수 상태에 있을 때 어머니는 새 아들을 키울 수 있도록 생명을 다시 달라고 신께 기도했습니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어머니는 자신이 살아난 것에 대해 깊은 목적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이 쉴 새 없이 몰려와도 어머니는 살아난 것에 감사했습니다. 어머니는 교통사고를 삶의 목적을 확고히 해준 긍정적인 경험으로 해석하기로 선택한 것이지요. 셋째, 주변 환경을 의식하지 못하면 아무 길이나 가게 된다입니다. 우리의 성과와 결과는 흔히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기초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가 낮다면 여러분의 성과는 그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높은 기대를 하면 여러분의 성과는 그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세 번째 요인은 주변 환경이 목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외가 쪽에 치과 의사가 7명이나 있다면 처남이 치과 의사가 된 게 특별한 일일까요? 여러분이 처한 환경을 자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주는 환경을 설계해야 합니다. 건강해지고 싶다면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사업가가 되고 싶다면 성공한 사업가들 가까이 접근해야 합니다. 예전에 와인 잔에다 빨간 달팽이를 키운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몇 마리를 가져다가 회사에 있는 큰 어항에 넣어줬는데요. 새끼 손톱밖에 되지 않던 달팽이가 공간이 넓어지니 소라게처럼 성장했습니다. 정말 신기하지요? 하물며 달팽이도 그런데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은 놀라울 정도로 환경에 빨리 적응합니다. 비디오 게임을 하고 정크푸드를 즐겨 먹는 사람과 어울리면 어느 순간 자신도 그런 행동을 좋아하게 됩니다. 반대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면 그런 특성들을 빠르게 배웁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지금까지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과 더는 함께하지 않는 것이 어렵고 심지어 두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은 그렇게 복잡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 상대가 틀렸다거나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당신의 비전이 지속적으로 발전했고 그래서 더는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미래의 나와 단절되면 근시안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진정한 관심이 있으면 망설이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 자원을 기꺼이 내어줍니다. 마찬가지로 미래의 나와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면 나중에 미래의 내가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도록 지금은 소비의 즐거움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만족을 희생하고 교육과 건강, 인간관계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미래의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미래의 내가 행복과 자유를 누리고 훌륭한 환경에서 살도록 기꺼이 투자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나를 생각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당장 도파민이 잠깐 생기고 마는 행동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미래의 나에게 손실이 되거나 투자가 됩니다. 단기적인 보상을 주는 행동을 할수록 장기적인 미래의 나의 모습은 점점 흐릿해집니다.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보세요. 저도 이 책을 읽은 후 1년 후와 3년 후, 그리고 5년 후에 미래의 저에게 편지를 써보았습니다. 지미처럼 영상도 만들어 예약을 걸어놨는데요. 정말 떨리면서도 기대됩니다. 다섯째, 시급한 문제와 사소한 목표가 당신의 발목을 잡는다입니다. 우리는 직장에 가고 점심을 먹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주말을 보내고 청구서를 결제합니다. 많은 사람이 추구하는 미래는 바로 다음 날 혹은 일주일 뒤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초점을 맞추면 늘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점을 바꾸려면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시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5년 후에 목표를 원대하게 세우고 중요한 목표에 우선순위를 두어 날마다 처리해야 하는 시급한 문제보다 먼저 해야 합니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중대한 요인은 목표를 작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무모할 정도로 높게 설정해 보세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그 수준에 맞는 원칙과 전략을 찾게 됩니다. 저도 이 부분을 참고하여 원래 생각했던 목표보다 훨씬 큰 목표로 수정한 후 미래의 내가 보내는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여섯째, 경기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당연히 패배다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창업을 하겠다거나 책을 쓰겠다거나 영어를 배우겠다는 등 무언가 하고 싶다는 꿈만 꾸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경기장에 진입하기를 머뭇거릴수록 필요한 기술을 익히는 시간만 지연될 뿐입니다. 경기장 밖에 있으면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경기장에 들어가면 패배할 수도 있기에 경기장에 들어가는 일 자체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해야 배우고 성장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건 경기장 밖에서 비평하는 구경꾼들은 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하는 일에 의문을 품습니다. 경기장 밖에 있으면 현실은 모른 채 이론만 따지며 비평을 일삼게 됩니다. 하지만 일단 경기장 안으로 들어가서 현실에 맞서면 실패하며 배우고 배운 걸 응용합니다. 경기장 안에 있다는 것은 현실을 직면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경기장 안에 들어가면 더는 현실이 두렵지 않습니다. 7번째, 성공이 실패의 기폭제가 될 때가 있다, 입니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7번째 요인은 성공입니다. 성공은 잘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돈을 지녀본 적 없는 사람이 큰 돈을 벌기 시작하면 그 돈을 금방 잃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하는 것보다 그 성공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좋은 시절에는 집중력과 집념이 약해집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미래의 나를 더 원대한 모습으로 꿈꾸기를 멈춥니다. 그런 행동과 생활 태도는 고난의 시기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수학의 법칙에 따라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한 번의 성공을 맛보고 주저앉는 것을 피하려면 성공할 때마다 미래의 나를 명확하게 그려야 한다. 성공하면 전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던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생기고 덜 중요한 목표를 이루는데 급급하게 된다. 정말로 중요한 것을 명확하게 보지 못하고 정신이 나뉘게 될 수 있다. 지금까지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핵심 요인 7가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현재는 의미를 잃는다.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스토리는 미래를 위협한다. 주변 환경을 의식하지 못하면 아무 길이나 가게 된다. 미래의 나와 단절되면 근시안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 시급한 문제와 사소한 목표가 발목을 잡는다. 경기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당연히 패배다. 성공이 실패의 기폭제가 될 때가 있다. 현재 여러분에게는 어떤 요인이 가장 위협적이신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미래의 나에 대한 7가지 진실과 미래의 내가 되는 7단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권의 책은 퓨처 셀프였습니다. 작가 이하림입니다. 감사합니다.